오늘 정말 흥미로운 텍스트 하나를 같이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니, 1842년에 칼 마르크스가 어떻게 지금 현대의 법을 비판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이 놀라운 주장을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약간 역설적으로 들리는 질문이죠. 1842년에 살았던 철학자가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법을 콕 집어서 비판할 수 있다는 건지. 글쎄요, 오늘 우리가 볼 이 텍스트의 저자는요, 바로 이 질문을 시작으로 아주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주장까지 펼치거든요. 그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42년으로요. 그때 마르크스는 도대체 무엇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을까요? 이 텍스트를 보면 딱 특정 역사적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가는데요. 그때 마르크스는 라인 신문이라는 곳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당시 프로이센 정부가 새로운 검열 훈령, 그러니까 언론을 통제하는 새로운 규칙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마르크스가 가장 문제 삼았던 게 바로 이 경향 단속법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고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어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 그 사람의 생각, 신념, 다시 말해 경향 그 자체를 처벌하겠다는 법인 거죠. 좀 무섭지 않나요? 마르크스가 남긴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마르크스가 이 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 법은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내 행동과는 상관없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처벌하려 든다. 이렇게 지적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잘못을 벌주는 차원을 넘어서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거고, 그래서 시민의 명예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이 글의 저자는 180년도 더 된 이 날카로운 비판을 어떻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과 연결짓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대담한 주장이 나옵니다.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그 글 있잖아요. 거기서 프로이센 검열 훈령이라는 단어만 쏙 빼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으로 바꿔 넣으면 와, 그 비판 논리가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텍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럼 저자가 이 대담한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생각과 행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이 두 법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다고 주장해요. 보세요. 1842년 프로이센 법은 작가의 불량한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념을 처벌하려고 했죠.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7조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말이나 글, 즉 표현행위를 처벌한다는 거예요. 저자가 보기엔 바로 이 지점이 똑같다는 겁니다. 둘 다 나라에 진짜 위협이 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생각이나 경향을 문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자의 주장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국가보안법에서 진짜 심각한 행동으로 보고 처벌하는 범죄는 그럼 대체 뭘까요? 법 제4조를 들여다보면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국가 주요 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납치하고 비행기를 뺏고 무기를 훔치는, 누가 봐도 이건 정말 국가를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아주 명백하고 폭력적인 행동들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가 아주 강력하고 어쩌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제4조의 심각한 파괴나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처벌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폭력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반대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예외 없이 평화를 사랑했고 사람들을 위했으며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뜻이 같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죠. 자,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요, 법이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추상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 그 법을 집행할 때 저 사람은 나쁜 마음을 먹었어 하는 식의 아주 주관적인 잣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법이 얼마나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데요.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사실을 말했는가 또는 평화를 위한 것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말이 북한에 이로운가 해로운가 하는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된다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북한에 대해 거짓말로 막 험담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분석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국가보안법이 실제로는 평화를 해치고 있다는 거죠. 평화나 화해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니까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전쟁 분위기를 부추기는 법이 되어버렸다고 아주 강하게 규정합니다. 자, 그럼 마르크스의 철학에서 출발한 이 분석이 어떤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자는 마지막으로 정말 충격적인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하는데요. 민주주의 국가인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 저 옛날 봉건 왕국이었던 1842년 프로이센의 검열 지침보다 오히려 더 야만적일 수 있다. 이건 시대를 거꾸로 가는 거다. 라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비판을 바탕으로 이 텍스트는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인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보안법에 따른 모든 수사를 당장 멈춰라. 둘째,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법 자체를 완전히 없애라. 즉, 폐지하라는 겁니다. 생각은 죄가 아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저자의 모든 주장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 아닐까요? 결국 이 텍스트의 분석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한 개인의 생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이 둘 사이에 그어야 할 선은 과연 어디일까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어떤 법 하나만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